네, 오늘 도움 말씀 위해 건양대학교 병원 류마티스내과 권미애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의 주제가 이제 통풍인데요. 제가 오늘 주제를 딱 듣자마자 이건 진짜 저를 위한 주제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사실 치맥의 조합을 싫어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치맥을 너무 좋아하고요. 어떻게 교수님도 치맥을 좀 사랑하시는 편인가요? 네, 사랑합니다. 일주일에 그러면 어느 정도 드시는 편일까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일주일에 두 했었었는데, 번이요? 예, 지금은 이제 다이어트를 위해서 월 2회로 줄였습니다. 네. 진짜 한국인들이 참 사랑하는 조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치킨과 맥주의 조합이 오늘의 주제인 통풍의 주범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맞는 이야기일까요, 교수님? 치맥만이 통풍의 주범이라고 하면 좀 안타까울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들 즐겨 드시는 붉은 고기인 소고기 같은 것, 그리고 내장고기들, 그리고 젊은 분들 많이 드시는 음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액상과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어패류에서도 통풍의 원인 물질인 요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음식들은 진짜 한국인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음식인데요. 네. 사실 이 통풍이라는 질환 많이 들어보기는 했지만 어떤 질환인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일단은 내원하시는 환자분들도 통풍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네, 환자분들이 또 주변에도 워낙 통풍 환자분들이 많고 하니까요. 환자분뿐만 아니라 다른 관절 통증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궁금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통풍이 어떤 병이신지, 그리고 본인은 통풍이 아니신지, 또 통풍의 치료는 어떻고 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지, 또 술이라든지 음식 조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양한 부분에서 관심들이 참 많으십니다. 저희가 진료실에서는 제한된 시간 때문에 자세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번 기회에 좀 더 여러 환자분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통풍이란 질환은 어떤 질환인지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통풍이란 어떤 질환인지 이것부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통풍은 지속적으로 요산이라는 물질이 체내에 높게 유지가 돼서 생기는 병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요산으로 인해서 관절이 붓기가 생기고 통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는 통풍 관절염이 있고요. 이 요산이 콩팥의 사이질이나 가느다란 새 관에 침착이 되면서 콩팥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요산 신병증이 있고, 또 요산과 염증 물질들이 요로에 결석을 유발하는 요로결석, 요산결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최근에는 그 통풍이 대사증후군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요산이라고 하셨는데 요산이 오늘의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요산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좀 만들어질까요? 요산은 우리 세포의 그 최종 산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 단백질이라든지 음식들을 이제 섭취하셨을 때 만들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과 우리 몸의 체내에서 직접적으로 만들어진 두 가지 이제 성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요산이 좀 많이 포함된 음식들을 먹었을 경우에 이제 통풍이 잘 발생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식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대사증후군과 긴밀히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통풍 자체도 대사증후군의 한 요소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그리고 네. 지방간 등등 저희가 소위 성인병이라고 부르는 질환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것과 통풍이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에서 통풍의 유병률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요산이라는 물질 자체가 체내에서 계속 높게 유지가 되시면서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염증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그런 기저질환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진료 보시다가 진짜 이런 기저질환을 가지고 내원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이 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좀 케이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환자분들은 통풍을 진단받으시면서 이미 가지고 계신 경우도 상당수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혈액 검사 같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을 새로이 진단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통풍만 오롯이 저희가 진료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전반적인 그런 질환 상태라든지 또는 체중이나 음주, 운동 같은 생활 습관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통풍하면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통풍 관절염인데요. 이 통풍 관절염은 어떤 특징을 또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생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통풍관절염과 연관해서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유산이 높을 때 통풍이 다 생기느냐이거든요. 네. 최근에는 건강검진도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 그 속에 이제 요산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높게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과 의뢰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자분들은 7mg/dL, 여성분들은 6mg/dL 이상인 경우에는 요산이 높은 고요산 혈증 단계에 해당이 되시고요. 그런데 이 환자분들이 다 통풍관절염이 생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일부인 15에서 20% 오히려 좀 적은 비율에서 통풍관절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산이 높으신 환자분들 중에 일부에서 엄지발가락이나 발목, 발등관절 같은 족부의 한 군데의 관절이 급격하게 붓거나 아프거나 열감이 있고 주변 피부에 홍조가 생겼을 때 통풍이 일어나는 것을 의심할 수 있겠고요. 또 이 환자분들 중에서는 일부분에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남자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비만율이 높아지면서 이 통풍관절염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치는 높은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는지 아니면 증상은 있는데 수치는 낮은 경우가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산이 높으신 분들 중에 일부에서 통풍관절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건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급성 통풍 발작이 있을 경우에는 체내에서 급격하게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분비되면서 소변을 통해서 요산이 배출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과에서는 급성 통풍 발작 시기에는 요산 측정을 하지 않고요. 하지만 종종 응급실이나 탁과에 방문하신 환자분들은 이 시기에도 요산을 측정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때 결과를 보면 오히려 정상으로 나오시거나 정상보다도 떨어질 시기에 나오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 발작이 완전히 가라앉은 후에 2, 3주 지나서 금식으로 오시도록 해서 그때 요산을 측정하고 합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요산 수치를 측정할 때 금식을 꼭 해야 할까요? 그 콜레스테롤 검사하실 때도 금식을 8시간 정도 공복을 하시고 오시고 검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요산도 음식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금식을 하신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급성 통풍 발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발작이라고 표현을 한 만큼 통증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들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출산의 고통에 버금간다 또 이런 표현도 하시는데 이 통풍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통풍관절염은 유병기간이나 관리 상태에 따라서 크게는 급성 통풍관절염과 만성 통풍관절염으로 나누게 되겠고요. 이 두 관절염에서는 증상이 크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네. 먼저 급성 통풍관절염은 다른 말로는 통풍발작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네. 한 관절에서 크게 심하게 통증이 생기고 붓기, 발적, 열감이 생기는 관절염이 발생을 하겠고요. 이 통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환자분들은 일단 통증과 붓기가 너무 심해서 신발을 못 신고 오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걷지 못하시기 때문에 휠체어에 앉아서 오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왼쪽에 네.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저게 뭐 요산 결정 같은 걸까요? 네, 어떤 요산 거죠? 결정입니다. 특히 이거는 광학현미경이 아니라 평광현미경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늘 모양으로 있는 요 결정들이 요산 네. 결정이고요. 이게 네. 바로 통풍의 원인 물질입니다. 네, 이런 결정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백혈구나 이런 대식세포와 같은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되면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돼서 증상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 사진에서는 네. 이제 엄지발가락이 특히 붓고 네. 벌겋게 보이는데요. 네. 이 관절을 이제 눌러보면 압통이 굉장히 심하게 호소하시고요. 또 열감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됩니다. 아무 때나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는 밤이나 이른 아침에 주로 통풍 발작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이나 열흘이 지나면 치료를 하거나 하지 않건 간에 이 증상 징후들이 모두 가라앉아서 증상이 없는 평상시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무증상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증상이 없이 이전처럼 지내는 기간이 길게는 몇 달부터 몇 년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기간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저 기간은 약물을 복용하는 기간이 될까요? 일단은 만성 통풍관절염으로 진단이 되셔서 약물 치료를 시작하시는 분은 증상과 관계없이 특히 증상이 없는 기간에도 약을 매일매일 꾸준하게 복용하시도록 하고요. 네, 지금 내원하셔서 꾸준하게 진료를 받고 계시지 않은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 기간 동안은 특별히 약을 안 드시는 경우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만성의 경우도 좀 살펴볼게요. 만성의 경우엔 증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 증상이 없는 기간 중에
그 무증상 기간 중에 간헐적으로 통풍 발작이 중간중간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서 통풍 발작이 있을 동안에 여전히 체내에는 요산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높은 요산으로 인해서 요산 결정과 그리고 염증 물질들이 덩어리를 이루거든요. 이 덩어리를 저희가 요산 결절이라고 하고요. 관절 주변에 보통 말초 부위에 요산 결절이 생성되게 되면 이것이 관절을 이제 손상을 입게 되고 파괴를 하게 돼서 또 이로 인해서 만성적인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무증상부터 급성 그리고 만성까지 질병의 경과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적절한 치료를 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 질병의 경과를 보시면 수년간의 통풍 발작이 없으시면서 요산이 높게 유지되는 무증상 고요산 혈증 기간이 있고요. 네. 드디어 첫 번째 발작이 나타나고 가라앉고 또 두 번째 통풍 발작이 나타났다 가라앉는 그 시기의 중간중간에 이제 무증상 시기가 있는 급성 통풍 관절염 시기가 있게 됩니다. 이런 간헐적인 관절염이라는 특징 때문에 환자분들이 치료를 적절하게 받지 않는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통풍 발작이 없는 시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풍 결절로 인한 관절 손상으로 말미암아서 관절의 통증이 항상 유지가 되시는 그런 만성 통풍 관절염으로 이행되게 됩니다. 네. 사실 이 통풍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식생활 습관이 좀 바뀌면서 환자 수도 좀 많이 증가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환자 수는 좀 증가하는 편인가요?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질병 통계 데이터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10년간 병원에 내원해서 진료받는 환자 수가 꾸준하게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는 30만 명을 넘어서서 40만 명 정도가 병원에 다니시면서 치료를 받고 계시고요. 우리나라에서 급격하게 식습관이 서구화된 것이나 아니면은 비만의 유병률이 높아진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통풍하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서 많이 발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젊은 층에서도 좀 많이 발생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내원하는 환자 중에서 한 10대, 20대도 있을까요, 교수님? 네, 익히 알려진 대로 통풍은 중장년층에서 가장 많은 관절염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요즘에는 이제 키가 크거나 네. 체격이 좋은 그런 친구들 중에서는 10대 환자분이나 특히 20대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내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통풍의 통증이라든지 좀 증상이 의심됐을 때 체크해 볼 만한 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도 혹시 있을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평상시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요산 수치를 보셨을 때 높게 유지되시던 분들 중에서 통풍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또는 콩팥 기능에 저하가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그럴 수 있고요. 다량의 요산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섭취한 이후에 하루 이틀 후에 한 관절에서 급격하게 통증이 있고 붓기가 생기고 열감이 있고 이런 경우라면 통풍인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해 주신 대로 통증이라든지 붓기라든지 열감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바로 좀 내원을 해서 이제 검사를 좀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통풍의 진단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병력 청취하고 신체 진찰을 통해서 네. 저희가 전형적인 증상이나 징후를 파악하고요. 대부분은 여기에서 진단에 대한 단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관절 천자를 통해서 주사기로 관절액을 뽑아내는 술기인데요. 네. 이제 그것을 통해서 관절액을 얻을 수 있다면 말씀드린 평광현미경을 통해서 노란색 바늘 모양의 요산 결정을 확인하면 확진이 될 수 있겠고요. 네. 하지만 많은 경우에서는 관절 천자가 시행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전형적인 증상이 있고 또 영상 검사들에서 뒷받침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으면 저희가 잠정 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붓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일반 관절염이라든지 아니면 류마티스와도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감별해서 진단을 하실까요? 네, 그렇게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이제 요산이 높으신 분들이나 또는 특히 엄지발가락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통풍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환자분께서 내원해 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또 상당 부분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급격한 관절 증상으로 나타나는 재발성 류마티즘과 같은 병을 저희가 감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증상 징후도 다르지만 또 혈액 검사들을 통해서 류마티스에 관련된 자가 항체 같은 것들을 체크하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자가로 뭔가 이걸 판별하기는 어렵지만 통증이나 붓기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빨리 병원을 찾아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통풍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18년 43만 명이던 통풍 환자가 2022년 51만 명으로 18.3% 증가했다.
변화된 생활 습관과 식습관, 그리고 음주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최근 20, 30대 젊은 통풍 환자가 늘고 있다. 특히 고지방, 고단백 위주의 음식과 잦은 알코올 섭취는 요산 수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자분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선생님, 제가 어제 밤 9시부터 엄지발가락이 좀 붓고 아파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술을 많이 드시거나 고기 섭취를 많이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3일 전에 회식을 하면서 고기와 소주, 맥주를 많이 먹었습니다. 혹시 통풍 가족력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가지고 계셨던 기저질환 없으시고요. 저희 큰아버지가 통풍을 걸린 적이 있다고 들었고요. 최근 검진에서 고지혈증 진단을 받아서 약을 좀 복용하고 있습니다. 통풍 관절염의 주요 증상은 날카로운 통증이다. 통풍이 주로 나타나는 부위는 엄지발가락이 50% 이상으로 가장 많고 발등, 발목, 팔, 손가락 순이다. 갑자기 염증이 생겨 심하게 붓기도 하고 빨갛게 변하기도 한다. 이 환자분은 생애 첫 번째로 통풍 말작이 생기신 통풍 관절염 환자분이시고요. 환자분은 이전에 통풍 병력이 없으셨고 또 콩팥 기능에 문제가 없으시고 관절 손상이나 결절이 없는 상태십니다. 따라서 근본의 항염 치료만 일단 진행하면 치료를 종료할 생각이고요. 향후에는 금주와 체중 관리 그리고 운동 같은 것들을 병행하시도록 하였습니다. 통증의 정도를 0부터 10까지 평가하는 시각 통증 척도에서 출산을 8, 통풍을 9로 규정할 만큼 통풍은 심각한 통증을 유발한다. 통풍은 보통 열흘 이내에 지나가거나 무증상으로 이어지지만 그 가운데 60%는 1년 이내에 재발한다.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작 빈도나 강도가 점점 높아질 수 있다. 환자분 1년 만에 오셨는데요.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금 이제 약은 제가 스스로 통증이 없어서 좀 끊었고요. 근데 또 얼마 전에 회식도 하고 좀 자리를 하다 보니까 엄지발가락이 또 퉁퉁 붓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약을 드시는 동안에는 증상은 없으셨죠? 네, 증상은 따로 없었습니다. 혹시 약을 중단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2달 정도 됐습니다. 최근에 술은 얼마나 자주 드셨어요?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먹는 것 같습니다. 운동은 얼마나 자주 하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운동은 잘 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통풍은 무증상 고요산 혈증, 급성 통풍 관절염, 간헐기, 그리고 만성 결절성 통풍 단계로 나뉜다. 간헐기에서 치료를 중단하고 방치하면 만성기로 진행돼 만성 콩팥병, 뇌졸중, 심장병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 환자분은 만성 통풍관절염 환자분이신데 자의로 약을 중단하신 분이십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에서 증상이 없는 경우에 약을 자의로 중단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약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만성관절염이 다시 진행을 하면서 관절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성 통풍관절염 환자분들은 요산저하 치료를 평생 동안 유지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생활습관 교정을 함께 유지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통풍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2배 높아지고 만성 결절성 통풍 환자는 정상인보다 사망률이 3배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만성기에 이르면 관절 주위에 통풍 결절이 툭 튀어나와 미관상 좋지 않을 뿐더러 실제 뼈를 녹여 관절 변형으로 인한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통풍관절염은 급성 통풍관절염만 있을 때에는 증상이 일단 가라앉고 나면 무증상인 오랜 기간 동안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치료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동안에 고농도의 요산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만성 통풍관절염으로 이행되기 때문에 관절 주변에 통풍 결절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만성 통풍관절염이 생깁니다. 이런 손상으로 인해서 발작이 없는 시기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그런 시기들이 오게 되고요. 또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울러서 여러 대사증후군이 또 병발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원칙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풍은 일상생활 속 습관을 잘 가꾼다면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금주와 함께 물을 자주 마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식습관 개선도 필요한데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먹는 음식이 곧 나의 건강. 통풍은
예방할 수 있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통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요즘 같은 계절에는 아무래도 덥고 습하다 보니까 치킨이나 맥주 같은 이런 조합들을 더 잘 즐기지 않나 싶어요. 혹시 이 통풍도 계절에 따른 차이가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교수님. 제가 보기에는 그런 관련 논문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고요. 특별한 계절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통풍 발작으로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통풍 치료법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료도 병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급성이냐 만성이냐에 따라서 치료도 좀 다르겠죠, 교수님? 네, 급성인지 만성인지 여부에 따라서 치료가 좀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풍에서는 특징적으로 급성 통풍 발작 며칠간의 극심한 통증만 견디시면 또 이후에 아무런 증상이 없는 무증상 기간이 오게 되는데요. 네. 이 무증상 기간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방문을 하셔서 진료를 이어가시는 것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년간의 수차례의 통풍 발작이 있은 후에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통풍 결절이 만들어지고 관절 손상으로 이어지는 만성 통풍 관절염으로 가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급성 통풍 관절염의 치료법에 대해서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어떤 치료를 주로 하실까요? 급성 통풍 관절염의 경우에는 통증과 염증이 굉장히 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염증과 통증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저희는 항염제를 가지고 약물을 가지고 이제 항염 치료를 하는데요. 환자의 과거력에 따라서 위궤양이나 심부전 그리고 콩팥 기능 저하의 여부에 따라서 소염 진통제나 콜치신, 스테로이드 중에서 단일요법이나 두 가지의 병용요법을 통해서 염증을 낮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완전한 금주입니다. 환자분들 중에 아주 일부에서는 통증이 좀 가라앉는 중에 술을 좀 소량 다시 드시는 것으로 인해서 염증이 더 심해지셔가지고 중간에 또 방문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얼음찜질이나 관절 휴식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급성 통풍 관절염 치료에서는 이제 뭐 항염 치료라든지 아니면 금주, 뭐 얼음찜질 이런 것들을 좀 회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만성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만성기 때는 어떻게 좀 치료를 해보실까요? 네, 저희가 급성 통풍 관절염을 치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환자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산저하 치료를 시작할지 여부입니다. 요산저하 치료는 말 그대로 약물을 써서 요산의 농도를 낮추는 치료이고요. 혈청 요산을 이제 6mg per 데시리터 미만으로 목표를 잡고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통풍 결절이 있을 시에는 더 엄격하게 5mg per 데시리터 미만으로 유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약들의 기본적으로 치료 기간이 평생 동안에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이 치료를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굉장히 신중하게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1년에 2번 이상의 잦은 통풍 발작이 있으신 분들이 이 요산 저하 치료를 시작하셔야 되겠고요. 또 통풍의 결절이나 또는 관절 손상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육안적으로 볼 수도 있고 영상검사를 통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요산저하 치료를 시작하셔야 되겠고요. 콩팥 기능이 저하되셨거나 아니면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요산저하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네, 이 치료법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이 요산 수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치료 약제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거든요. 어떻게 좀 약물을 쓰시는지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요산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약제로 요산 생성 저하제가 있습니다. 알로프리놀이나 페북소스타트와 같은 약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고요. 네. 이 약제를 통해서 그 요산의 전구 물질로부터 요산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요산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고요. 대부분의 환자분에서는 이런 약제들을 사용하였을 때 저희의 혈중 목표치인 6 혹은 5mg per 데시리터 미만으로 혈중 요산 농도를 잘 조절하게 됩니다. 그 알로프리놀에서 우리 한국인에서 드물게 과민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요. 저희가 미리 사전에 HLA-B5801이라는 유전자 검사를 시행해서 더 안전하게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요산 배출 촉진제로서는 벤즈보로마론이라는 약이 우리나라에서 시판되고 있어서 사용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요산 생성 저하제를 사용하다가 저희가 원하는 혈중 농도에 충분히 다다르지 못했을 때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병용요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거는 요산 농도가 좀 오르지 않게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물질이 요산을 생성시키고 또 배출을 막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좀 있을까요? 체내 요산의 생성을 증가시켜서 농도를 높이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알코올, 술입니다. 네.
특히 술은 종류에 관계없이 요산을 생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선택적으로 어떤 술을 더 선택하거나 피하시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맥주와 뭐 소주, 이렇게 막걸리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맥주가 가장 퓨린 함유량이 높다라고 들었는데 모든 알코올은 다 좋지 않은 거네요. 네, 결국엔. 저희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또한 그 알코올, 술은 요산의 배출을 억제시키는 기능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작용을 통해서 요산의 농도를 많이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외에는 고지혈증이나 악성 종양, 건성과 같은 질병이 있으시거나 항암 치료요법 같은 치료를 받으셨을 때에도 요산의 생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농도가 늘어날 수 있겠고요. 또 반대로 배출을 억제시키는 상황에서도 요산이 늘어날 수 있는데 관련되어 있는 약재로는 저용량 아스피린이나 이뇨제 그리고 항결핵제 중에 몇 가지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질환에서 관련해서는요. 아까 제가 요산이 그 신기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신병증을 유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반대로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요산의 배출이 더욱더 억제되기 때문에 요산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연결되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산 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 통풍으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합병증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급성 통풍 발작을 저희가 방치하였을 때 통풍 결절이 만들어지고 이로 인한 관절 손상과 네. 또 평상시에도 지속적인 관절 통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질 저하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요산이 높았을 때 기저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들이나 심장 질환들이 악화가 되는 영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속적인 약물 치료나 또는 생활 습관 개선을 했을 때 저희가 통풍 발작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고 그리고 통풍 결절의 생성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통풍 관절염으로 이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더불어서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보다도 더욱더 건강한 생활을 지킬 수 있으십니다. 네, 이 관절 파괴와 변형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 혹시 관절이 변형됐을 경우에는 수술적인 경우까지 가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 통풍 결절이 있을 때 저희 류마티스 의사들은 이것을 절제하기보다는 그 요산자 치료를 통해서 혈중 농도를 낮추면 그 결절의 크기가 작아지고 종국에는 다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좀 오래 걸리는 과정이어서 수개월 내지는 수년이 필요한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네. 하지만 일단은 그 요산 결절이 다 없어지게 되면 추후에 통풍 발작이 훨씬 더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관절 손상도 저희가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통풍은 아무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식생활 습관 개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켜볼 수 있는 이런 습관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부분은 사실 술 섭취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른 환자분들이 이제 인터넷 같은 것을 많이 보고 오시는데요. 드실 게 없다. 너무나 이제 통풍 환자들이 드시지 말아야 제한되는 게 되는 많죠. 네, 그런 음식들이 많다라고 해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강력하게 한 가지만 꼭 집어서 술만은 절대적으로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맥주나 소주, 증류주, 막걸리 등 모든 종류의 술이 이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종류를 골라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십니다. 그 외에는 육류나 생선류에도 요산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음식들을 다 안 드실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드시는 양이라든지 횟수 같은 것들을 많이 줄여가지고 섭취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또한 채소 같은 것들을 많이 곁들여서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액상과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음료들이 있거든요. 스포츠 음료라든지 네, 또는 이온 과일 음료. 주스라든지 네. 뭐 심지어는 요구르트나 건강보조식품 같은 음료들에서도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액상과당은 체내에 들어갔을 때 요산으로 변화되는 기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상과당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음료들도 최대한 적게 드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통풍 환자들이 먹으면 좀 좋을 만한 음식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체내 요산을 낮춰줄 수 있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그 낙농 제품,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제품들 중에서 저지방 제품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비타민 C나 커피나 이런 식물성 기름 같은 것들도 요산을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꾸준한 체중 감량을 통해서도 요산을 낮춰줄 수 있겠고요.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생활에서 지켜볼 수 있는 습관들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교수님께서 진료를 하셨던 환자들의 케이스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볼 환자의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일까요? 네, 첫 번째 환자는 53세 남자분이신데요. 생애 처음으로 통풍 급성 관절염이 발생해서 방문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에서는 이제 한쪽의 엄지발가락이 급격하게 붓고 열감이 심하고 주변 피부가 벌겋게
홍조가 있어서 방문하셨습니다. 네, 이 환자분의 경우는 어떻게 좀 치료를 해보셨을까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첫 번째 통풍 발작으로 오신 분들에서는 통풍 결절도 없고 관절 손상도 없으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금주를 하시면서 항염 치료를 하는 것이 주된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음주력이라든지 또는 식습관, 비만도 같은 것들을 확인해서 생활습관 변경을 교육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통 통풍 발작이 있을 경우에는 요산이 평상시보다 낮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완전히 증상이 호전되신 이후에 금식으로 오시게 해서 요산을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이때 혈당이라든지 콜레스테롤과 같은 그런 수치들도 같이 측정해서 결과를 확인시켜 드리고요. 또 일부 환자에서는 아주 드물게 첫 번째 발작으로 오신 분들 중에서도 통풍 결절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요산저하 치료가 필요한지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고 항염 치료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그 이후에 통풍 발작이 나타난지를 추적 관찰하게 됩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이제 약물을 복용하시다가 증상이 좀 호전되면 임의로 약물을 중단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사례도 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에서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62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이전에 수년간 통풍 치료를 받으셨다가 현재는 약물을 중단하신 상태로 음주 후에 다시 급성 통풍 발작이 오셔가지고 방문하신 케이스입니다. 네. 이전에 약물을 확인해 보면 간헐적으로 그냥 이제 염증만 낮추는 항염제를 쓰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소염 진통제 같은. 그리고 요산저하 치료를 이미 시작을 하시고 유지를 하고 계시다가 증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또 자의로 약을 중단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급성 통풍 발작이 현재 오신 상태시기 때문에 항염 치료를 통해서 통증과 염증을 급격하게 낮추는 것이 시작되게 되고요. 그리고 향후 이제 요산저하 치료에 적응증이 되시는지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후 요산을 평가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유전자 검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약물을 치료할 준비를 하게 되죠. 또 아울러서 가족력이나 동반 질환 그리고 요산의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드시고 계신 것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급성 통풍 환자의 경우 사례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만성 통풍 환자의 경우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환자일까요? 72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여자분들에서는 주로 폐경기 이후에 통풍이 나타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환자분은 안타깝게도 만성 통풍 관절염으로 진행이 되셔서 결절이 발생이 되셨고 또 손상이 진행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분에서 요산저하 치료를 꾸준하게 하셨을 때 결절이 다 소실되고 다 녹아서 없어졌기 때문에 관절 손상도 멈춘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분과 같은 경우는 약물 처방을 지속적으로 받으시지만 아무런 증상, 징후가 없는 상태로 잘 유지가 되셔서 이제는 자주 오실 필요가 없고 몇 개월에 한 번씩만 방문하시면서 약을 계속 유지를 하시고 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요산 수치라든지 다른 콜레스테롤이나 당 수치 같은 것들도 측정을 하실 수 있겠고요. 저희가 운동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식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음주력 같은 것들을 계속 관리해드리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환자의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통풍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통풍과 관련된 OX 질문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 통풍하면 떠오르는 부위가 바로 엄지발가락이죠. 그렇다면 통풍 증상은 발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발가락을 잘 살피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답은 X입니다. 네, 엄지발가락뿐만 아니라 발목이나 발등, 그리고 발 뒤꿈치, 무릎까지도 나타날 수 있고요. 유병 기간이 길어지신 분들 중에서는 손목이나 손가락 관절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OX 질문 드립니다. 이 통풍은 혈중 요산 수치가 높아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O입니다. 요산이 높으신 분들 중에 일부만이 통풍관절염으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네, 다음 OX 질문 드립니다. 이 통풍은 주의해야 할 음식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그렇다면 이 통풍은 식습관을 개선하면 완치가 가능하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식습관을 잘 하시는 것은 굉장히 통풍 치료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것만을 통해서는 완치될 수는 없겠고요. 식이 조절을 잘 하시는 분들에서는 1 정도의 요산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약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더 많은 수치들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요산저하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에서는 약물 치료를 꼭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립니다. 이 통풍은 통증이 워낙 심하다고 알려져 있죠. 요로결석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다면 통풍이 있다면
요로결석이 잘 생긴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네, O입니다. 네, 이 두 질환 다 체내 요산이 높아서 생기는 것으로 병인이 같습니다. 네, 이렇게 통풍과 관련된 OX 질문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궁금증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갑자기 엄지발가락이 발갛게 부어오르고 엄청난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요산 수치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이 증상은 통풍과 비슷해 통풍에 준한 치료를 받았는데 요산 수치가 정상인데도 통풍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나요? 하고 물어오셨네요. 어떨까요, 교수님? 급성 통풍 발작이 있는 시기에는 요산이 낮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저희는 그 시기에 측정을 하지는 않고요. 통풍 발작이 완전히 가라앉은 후에 2, 3주 지나서 금식으로 오시도록 해서 그때 요산을 측정하고 합니다. 네, 다음 시청자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전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통풍 관절염도 생겼는데요. 신부전 환자라 통풍 치료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치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오셨네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교수님? 네, 환자분께서는 요산저하 치료가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담당 신장내과 선생님께서 보통 통풍 치료도 같이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이 약제를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통풍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볼 텐데요. 통풍은 네모다. 이 네모원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네, 저는 통풍은 거울이다라고 해보았는데요. 네, 통풍이 이제 진단된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 몸의 상태를 더 잘 들여다보고 또 잘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통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류마티스 내과 권미애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